안녕하세요. 사연이라는 걸 처음 써봅니다. 그래도 마음속 이야기를 털어놓지 않으면 속이 까맣게 타들어갈 것 같아 조심스레 글을 남깁니다. 혹시 제 얘기가 길거나 불편하시다면 언제든 끊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건 그날 아들이 구급차에 실려가며 남겼던 한마디가 자꾸 귀에 맴돌아서입니다. 엄마도 빨리 타세요, 빨리. 그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날 아침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가 조금 넘자 눈이 떠졌고 몸을 움직여야 마음이 놓여서 된장국부터 끓였습니다. 제 아들 성훈이는 어릴 때부터 아침밥을 꼭 챙겨줘야 하는 아이였거든요. 결혼 후에도 습관처럼 반찬 한두 가지와 국 하나쯤은 챙겨서 아들 집에 갖다 주곤 했습니다. 그날도 미역줄기 볶음, 고등어 조림, 나물 무침을 보온 도시락에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김치 냉장고에서 막 꺼낸 총각 김치까지 챙기면서도 그날이 그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가방을 둘러매고 7시 반쯤 집을 나섰습니다. 걸으면 20분, 버스를 타면 10분도 안 되는 거리입니다. 전철역 근처라 늘 사람들로 붐비는 동네죠. 가는 길에 딸기를 파는 할머니가 보여 손주 생각에 한 팩을 샀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아들 집 문 앞에 섰을 때 며느리가 막 나오는 참이더군요. 어머님 오셨어요. 예전엔 반찬을 들고 가면 와, 오늘도 싸우셨어요. 하고 활짝 웃던 아이였는데 그날은 표정이 없었습니다. 눈에 핏발이 서 있었고 머리카락은 덜 마른 채 화장품 향만 진하게 풍겼습니다. 응, 이거 어젯밤에 해놓은 거야. 고등어도 구웠다. 제가 내밀자 며느리는 고개만 살짝 숙이고 감사합니다 하고는 급히 나가버렸습니다. 그 뒷모습이 낯설어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현관 안으로 들어서니 손주는 아직 자는지 조용했고 아들은 셔츠에 넥타이를 맨 채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에 핏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눈밑이 퀭하게 꺼지고 팔에도 힘이 빠져 보였습니다. 성훈아, 괜찮아? 어디 아픈 거 아니니? 물으니 아들은 힘없이 웃으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요. 요즘 야근이 많았거든요. 그리고는 반찬 뚜껑을 열고 냄새 좋다 하더군요. 그 한마디가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요즘은 다들 바빠서 인사말 하나 건네기도 어렵잖아요. 아들은 숟가락을 들어 밥을 한술 떴습니다. 그런데 손이 가늘게 떨리더니 갑자기 배를 감싸 안고 구토를 했습니다. 식탁 위가 엉망이 되고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얼어붙은 저 앞에서 아이는 마루에 엎드려 숨을 헐떡였고 저는 방으로 뛰어가 수건을 꺼내오며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물이 뚝뚝 떨어지는 수건을 아들 이마에 올렸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수건을 제대로 짜지도 못했어요. 성훈아, 성훈아, 정신 좀 차려봐.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제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저조차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루바닥이 차갑게 느껴졌지만 아들 몸이 훨씬 더 차가웠어요. 제대로 숨을 쉬는 건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제야 며느리가 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어머, 여보, 여보, 왜 이래? 그 아이가 아들 몸을 흔들며 소리치는 사이 저는 그제야 119를 불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말을 듣지 않아서 휴대폰을 제대로 집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폰을 꺼내 급히 번호를 누르며 외쳤습니다. 네, 여기 땡땡동 땡땡 아파트 302호인데요. 남편이 쓰러졌어요. 숨을 제대로 못 쉬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누구도 알아챌 만큼 다급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그 다급함보다 며느리의 표정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입가가 떨리지 않고 눈동자도 미동 없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많이 겪어본 사람처럼 낯설지 않은 태도였어요. 설명하기 어렵지만 그 순간에 저는 묘하게 익숙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게 느꼈는지는 그땐 알 수 없었죠. 몇 분이나 지났을까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여유도 없다며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계단을 뛰어 올라왔습니다. 아들을 조심스럽게 들것에 실으면서 심호흡을 유도하고 산소 마스크도 씌웠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들이 눈을 떴습니다. 저를 바라보더니 흐릿하게 반쯤 뜬 눈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도 빨리 타세요. 엄마, 빨리 타. 힘없는 목소리였지만 손만큼은 어느 때보다 힘껏 간절하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고 아들과 함께 따라 나섰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가 제 앞을 막았어요. 어머님, 제가 같이 갈게요. 어머님은 집에 계세요. 혹시 모르니까 늘 하던 그 말투였습니다. 어딘가 살갑지만 벽이 느껴지는 말씨였죠. 성훈이가 타라고 했잖아. 내가 탈 거야. 제 입에서 그렇게 단호한 말이 나왔습니다. 저 자신도 놀랄 만큼요. 며느리는 뭔가 더 말하려다 그냥 고개를 돌렸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같이 가시든가요? 들것이 엘리베이터 앞에 멈췄고 저는 아들 손을 꼭 잡은 채 구급차에 올랐습니다. 문이 닫히고 구급대원이 무전기로 상황을 알리자 사이렌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 안에서 아들은 금세 기절했고 저는 여전히 아이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엄마도 빨리 타세요. 그 말이 자꾸만 귓가에 남았습니다. 살면서 한 번도 그렇게 간절하게 저를 부른 적이 없던 아이였어요. 그런데 그날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 말 안에 무엇이 담겨 있었는지는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살려달라는 울부짖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진짜로 엄마가 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끝까지 놓지 않는 엄마로요. 문이 열리자마자 의료진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30대 남성 복통과 구토, 혈압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산소 포화도도 낮다고 간호사가 빠르게 상황을 알렸지만 저는 제대로 알아들을 겨를도 없었어요. 그냥 제 눈앞에서 아들이 바퀴 달린 침대에 실려 안쪽으로 사라져가는 모습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제가 따라 들어가려 하자 한 간호사가 제 팔을 가로막으며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여기서 잠깐 기다려 주시겠어요? 기다리라니. 대체 어떻게 이 순간을 기다리란 건지. 심장이 목까지 솟구쳐 오르는 느낌에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벤치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어깨에 힘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았죠. 머릿속은 텅 비어버렸고 주변 소음도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가 조금 늦어서 복도 끝에서 뛰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숨이 가쁘고 헐레벌떡 달려올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옷매무새가 흐트러지지 않고 단정했습니다. 화장도 그대로였고 선명한 입술도 흐려지지 않았어요. 긴 복도를 울리는 하이힐 소리만 딱, 딱 하고 울릴 뿐이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짧게 묻더니 제 옆에 오지도 않고 조금 떨어진 자리에 앉았습니다. 숨을 고르면서 핸드백을 열더니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주민등록증, 건강보험증, 진료카드, 보험약관 복사본까지 차례로 책상 위에 올려두고 작은 클립보드에 무언가를 기록했습니다. 바로 스마트폰을 들고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네, 고객센터죠? 남편이 지금 응급실에 와 있는데요. 실손보험 청구에 대해 문의드릴 것이 있어서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데 어느새 입안이 바짝 마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직 아들의 생사도 모르는 이 순간 며느리는 아무렇지 않게 보험부터 챙기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런 게 중요한 거니? 제가 조용히 묻자 며느리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요즘은 이런 거 빨리 안 처리하면 나중에 다 불이익 당해요. 핸드폰을 잠깐 내려놓으며 저를 한번 힐끗 바라보더니 얇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겁에 질려 웃는 것도 민망해서 웃는 것도 아니고 마치 이미 알았던 일 앞에서 준비를 마친 사람처럼 입꼬리만 살짝 올라가 있을 뿐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순간 머릿속에서 작은 불안감이 피어올라 발끝까지 타고 올라왔습니다. 그 아이는 너무나 차분했고 너무나 익숙하고 빠르게 모든 걸 처리했으며 무엇보다 이 일이 자기 일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이 누구세요? 네, 제가 아내예요. 며느리가 제 앞에서 먼저 나섰습니다. 혹시 남편분 약 복용하는 것 있거나 기존 병력이 있을까요? 간호사의 질문에 며느리는 잠깐 당황한 듯 보였지만 이내 대답했습니다. 아, 특별한 건 없었고요. 예전에 위험이 있었고 요즘 좀 힘들어 했어요. 잠시 머뭇거리다 제 쪽을 슬쩍 쳐다보기에 제가 말을 보탰습니다. 성훈이는 술도 많이 안 하고 약도 안 먹어요. 며칠 전만 해도 멀쩡했어요.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갔고 며느리는 그제야 아무 말 없이 다시 핸드폰 화면을 터치했습니다. 그 순간에도 그 아이의 눈빛은 한 번도 절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계속해서 휴대폰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소리를 아주 작게 줄였지만 저는 또렷이 들을 수 있었죠. 진단서요, 네. 내일쯤은 발급될 거예요. 오늘 입원 수속도 다 해둘게요. 그럼 실비랑 상해보험은 여기 병원에서 처리해도 되죠? 몇 개나 되는지 모를 보험 얘기가 쉼없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귀가 멍할 정도로 얼빠진 채 듣고 있었습니다. 저쪽 응급실 자동문이 열렸다 닫힐 때마다 제 심장도 덜컥거렸고요. 그런데 며느리는 병원 복도를 마치 자신의 사무실처럼 대하고 있었어요. 어머님, 진단서 떼실 거면 신분증 챙기셨어요? 갑자기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그 말투가 너무 아무렇지 않아서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졌죠. 진단서가 뭐가 급해? 저는 그렇게 다시 물었고 며느리는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번엔 입꼬리만 살짝 올라가는 그런 웃음이었죠. 요즘은 다 챙겨둬야 해요. 치료비가 얼마나 드는데요, 어머님. 성훈 씨도 그거 싫어하진 않았거든요. 제가 꼼꼼해서 다행이죠, 뭐. 다행. 그 단어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다행이라니. 아들이 지금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있을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다행이라는 말을 하나. 그 순간 문득 기억이 났습니다. 며칠 전 반찬을 챙겨주러 집에 들렀을 때 성훈이가 몰래 입술을 깨물며 숨을 참고 있던 표정이 떠올랐어요. 요즘 좀 힘들어요, 엄마. 괜찮아요. 짧은 그 한마디. 그게 정말 그냥 피곤했던 걸까? 뭔가 더 말하려다 삼킨 얼굴이었나? 그때 생각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이 자꾸 기운이 없다고 했고 그때마다 며느리는 꼭 이렇게 말했죠. 어머님, 요즘 다 그래요. 과로일 뿐이에요. 과로. 지금 이 상황 정말 과로일까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복도 끝에 있던 간호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저기요. 혹시 제 아들이요. 약물 같은 거, 무슨 중독 같은 건 아니죠? 간호사는 잠시 당황한 듯 저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아직은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혈액 검사 결과로 보면
일반적인 과로만은 아닐 수도 있어요. 간 수치가 너무 높고 신장 쪽도 불안정합니다. 혹시 복용 중인 약이 있으면 꼭 말씀해 주세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들은 평소에 약을 전혀 안 먹거든요. 감기약조차 스스로 챙긴 적이 없던 아이라서요. 그때 며느리가 뒤에서 다가와 제 어깨를 가볍게 건드렸습니다. 어머님, 괜한 말씀하시면 곤란해요. 요즘은 피로 때문에 간 수치 올라가는 경우 많아요. 괜히 오해받을 얘긴 하지 말아주세요. 그 말투가 마치 뭔가를 감추려는 사람처럼 들렸습니다. 왜 벌써부터 그런 얘기를 하지? 하는 생각이 떠올랐죠. 그제야 작은 단서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빠른 서류 준비, 너무 익숙한 병원 응대, 눈은 웃지 않는 미소, 그리고 제 입을 막으려는 듯한 말. 그날 밤 응급실 앞 의자에 앉아 저는 처음으로 제 며느리를 의심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 아이가 두렵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은 응급처치 후 중환자실에서 하루를 보내고 다음 날 저녁쯤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아직 완전히 의식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잠깐씩 눈을 떴다가 다시 감고 입술을 조금 움직이다 마는 정도였죠. 아주 가끔 눈에 눈물이 고이기도 했습니다. 말을 하려 애쓰지만 목소리조차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해 왔습니다. 늘 말도 많고 밝게 웃던 우리 아들이 이제는 한마디도 내뱉을 수 없게 된 거였습니다.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고 손바닥은 축축하게 졌고 눈꺼풀도 자꾸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병실은 제가 잘 볼 테니까 집에 가서 좀 쉬세요. 하지만 저는 도저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아이를 혼자 두면 안 될 것만 같은 이상한 불안감이 계속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오후쯤이었을까요? 복도에서 잠시 혼자 있는 저를 주치의 선생님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보호자분, 잠깐 말씀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그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묘하게 머뭇거림이 느껴졌습니다. 단순 설명이 아니라 뭔가 중요한 결정을 앞둔 순간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의사 뒤를 따라 진료실 한쪽에 섰습니다. 책상 위에는 혈액 검사 결과와 환자 차트가 빼곡히 놓여 있었습니다. 우선 생명에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회복 경과도 좋아요. 그 말이 나오자 안도의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곧 이어 들려온 말이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 수치가 좀 이상합니다. 혹시 환자분이 약이나 건강보조식품, 한약 같은 걸 복용하고 계셨습니까? 아니요. 우리 아들은 약을 싫어해서 아무것도 안 먹어요. 심지어 감기약도 안 먹으려 해요. 의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 한참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자발적으로 복용한 게 아니라 다른 경로로 들어갔을 가능성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네. 특히 간 수치가 많이 높게 나왔고 신장 관련 수치도 위험 구간입니다. 단기 피로나 힘든 생활 습관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수치예요.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의사는 한 번 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가족 중에 어떤 약을 먹이신 분이 계신지, 식사나 음료 등에 섞인 것은 없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 며느리가 건넸던 한마디. 성훈 씨, 요즘 피곤하니까 비타민 꼭 챙겨 드세요. 그때 며느리는 작은 통을 건네줬고 아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이후로 밥맛이 없다고 했던 일, 그리고 며느리가 밥을 챙겨줄 때마다 주방에서 무언가를 따로 꺼냈었던 모습,
그저 영양제 잘 챙기는 줄만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의사 선생님께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집에 가서 꼭 찾아보겠습니다. 의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보호자분이 확실히 아셔야 합니다. 혹시나 더 심한 이상이 나타나기 전에 지금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날 밤 병실로 돌아오는 길에 제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마음속에서 단순한 의심이 조금씩 현실로 바뀌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미소, 그 말투, 조용한 움직임들, 그리고 아들이 힘겹게 했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다시 맴돌았습니다. 엄마도 빨리 타세요. 다시 병실에 들어섰을 때 며느리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빠르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넘기는 손길, 그 틈에 드러난 표정은 지친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바쁘고 무언가에 집중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님, 좀 쉬셨어요? 고개를 들자마자 그렇게 묻더군요. 저는 대답 대신 가볍게 고개만 끄덕이고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눈을 반쯤 감고 있었고 손가락이 가끔씩 미세하게 떨릴 뿐이었습니다. 산소 튜브, 링거, 모니터가 번갈아 눈에 들어왔고 저는 그 앞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똑같은 생각만 계속 맴돌았습니다. 복용하게 한 누군가, 식사나 음료에 섞인 약물, 그리고 혹시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는지. 며느리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커피 한 잔만 사올게요. 식당에 다녀올게요. 그래, 다녀와. 겉으로는 침착하게 대답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계획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자 저는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병실 구석, 작은 수납장과 미니 냉장고 앞에 섰습니다. 보호자들이 간식이나 음료를 넣어두는 그 조그만 공간. 그 앞에 서니 손이 먼저 떨렸어요. 내가 이곳에서 무엇을 보게 될지 스스로도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그대로 문을 열었습니다. 안쪽에는 500ml 생수 2병, 마트에서 산 두유, 그리고 투명한 플라스틱 통 몇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젤리 비타민, 또 하나는 칼슘 보충제, 그리고 맨 뒤편에는 손바닥만 한 작은 통이 하나 있었습니다. 라벨이 반쯤 떨어져 나온 흰색 원형통. 그걸 꺼내어 뚜껑을 열자 코끝을 찌르는 알싸한 냄새가 확 느껴졌습니다. 이건 비타민이 아니네. 통 안에는 노란색 캡슐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표면에는 아무런 글자도 숫자도 없었고 12알쯤 되는 양이었습니다.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트나 일반 상점에서 파는 게 아니라 조제된 약이었습니다. 저는 흐트러지지 않으려 휴지로 통을 싸서 가방 안에 조심히 넣었습니다. 순간 입안이 바짝 타고 뒷목으로 식은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렸고 며느리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커피와 작은 빵 봉지가 들려 있었고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어머님도 드세요. 바나나 우유도 사왔어요. 그 미소, 그 웃음.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제 그 미소가 어쩐지 가면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빵을 받는 척하며 가볍게 미소 짓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마워. 오늘은 내가 여기서 자고 갈게. 제 말에 며느리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짓더군요. 예상 못한 답이었을 겁니다. 아, 네, 그러세요? 불편하실 텐데. 괜찮아. 성훈이 옆에 있고 싶어서. 저는 또박또박 말했고 며느리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아들 격 간이 침대에 누운 채 저는 가방 속 작은 통을 계속 만지작거렸습니다.
손끝에 느껴지는 뚜껑의 날카로움에 어쩌면 이 안에 이 모든 일의 비밀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이 통 안에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날 아침 병실에서 눈을 떴을 때 제 손은 여전히 가방 속에서 그 흰 약통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통 안에 담긴 노란 알약이 부딪힐 때마다 작게 톡톡 소리가 났고 그 소리에 잠을 더는 이룰 수 없었죠. 잠시 후 며느리가 평소처럼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아이 간식이 든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어머님, 집에 가서 좀 쉬세요. 오늘 하루는 제가 볼 수 있어요. 저는 일부러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오히려 고맙게 느껴졌거든요. 오늘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잠깐 집에 다녀올게. 세탁물도 챙길 게 있고. 그렇게 말한 뒤 병원을 나오면서 정말로 세탁물을 가지러 가는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 가방에 작은 빨랫감도 하나 넣었습니다. 누군가 눈치채지 않게 하려면 행동이 더 신중해야 하니까요. 버스를 타고 아들네 집으로 가는 동안 가방 안에서 약통이 조용히 흔들렸고 그 소리가 마치 제 귓가에 여기 안에 답이 있다는 듯 속삭이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들네 아파트 현관 앞에 섰을 때 손이 떨려 도어락 번호를 2번이나 잘못 눌렀습니다. 얼마나 다녔던 집인데도 그날따라 현관문이 유독 높고 멀게 느껴졌죠. 문을 열고 들어서자 낯선 기분이 먼저 들었습니다. 거실은 깔끔하게 정돈돼 있었지만 너무 정돈돼 있어서 오히려 어색했어요. 과일 바구니에는 사과와 바나나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TV 리모컨도 탁자 한가운데 정확히 맞춰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정리해둔 것 같은 분위기였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가장 먼저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금세 눈에 띄었습니다. 문 안쪽 수납칸에 통들이 정리돼 있었어요. 유산균, 아연, 마그네슘, 그리고 제가 병원에서 가져온 것과 똑같은 흰색 약통이 하나 있었습니다. 비타민 B 복합제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었지만 글씨는 희미하게 번져 있었고 테두리는 곳곳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그 통을 꺼내 열었습니다. 안에는 병원에서 봤던 그 노란 알약이 빠짐없이 잔뜩 들어 있었습니다. 포장도 없이 그냥 알약만 가득 쏟아져 있었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건 약국에서 파는 비타민이 아니었습니다. 약국 영양제는 대부분 개별 포장이거나 투명 필름에 쌓여 있는데 이 알약들은 누가 어디서 만들었는지도 모를 정체를 알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들 몸속에 쌓였던 것. 이 알약 때문에 내 아이가 그렇게 된 거라는 걸요. 가슴이 두근거렸고 손끝이 저려왔습니다. 약통을 2겹으로 감싸 가방에 넣고 냉장고 문을 닫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래, 이제는 내 손으로 밝혀야지. 집을 나서자마자 곧장 걸음을 옮겼어요. 과일 가게와 미용실, 김밥 천국을 지나면 바로 단골 약국이 나왔죠. 약국에 들어서자 약사 선생님이 저를 바로 알아보셨어요. 예전에도 손주가 감기에 걸렸을 때 여러 번 찾은 적이 있었거든요. 어머님, 오랜만이세요. 손주 감기 걸렸나요? 제가 웃지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이자 선생님은 말없이 제 얼굴을 살펴보셨어요. 가방을 조심스레 열고 문제의 약통을 꺼냈습니다. 2 손으로 내밀면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죠. 선생님, 이거요. 우리 며느리가 남편 비타민이라고 하면서 계속 챙겨 먹였대요. 그런데 며칠 전부터 얘가 토하고 간 수치도 높게 나왔거든요. 혹시 이게 무슨 약인지 한번 봐주실 수 있으세요? 약사 선생님이 약통을 받아들고 뚜껑을 열자마자 얼굴을 굳히셨어요. 이 약
어디서 구하셨죠? 병원 냉장고에 들어있던 거예요. 며느리가 성훈이에게 비타민이라며 계속 챙겨줬어요. 선생님이 알약을 손바닥에 털어 빛에 비춰보셨습니다. 노란색 캡슐, 코팅이 두꺼워 보이는 알약. 어딘가 낯익은 얼굴이 점점 굳어가는 게 느껴졌죠. 이거 비타민 아니에요. 이 계열은 진통소염제 계열입니다. 간독성이 강한 성분이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특히 공복에 자주 먹거나 복합제로 복용하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제 입에서 절로 한숨이 새어나왔어요. 그럼 이걸 매일 먹였다면요? 매일이요? 약사 선생님이 미간을 찌푸리며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정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약을 오래 복용하다 보면 간 수치가 분명히 오릅니다. 간만이 아니라 신장도 손상될 수 있고요. 특히 알코올이나 커피와 같이 먹으면 더 위험합니다. 순간 머리카락이 곤두서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성훈이가 엄마, 요즘 속이 좀 쓰려요. 요즘 입맛이 없어요. 라고 했던 날들이 며느리가 요즘 남편이 자꾸 피곤해한대요. 라며 웃던 순간들이 모두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이거 약국에서 구입한 건 아니죠? 제가 조용히 묻자 약사 선생님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이건 아마 처방받아 조제한 약일 거예요. 게다가 일반인이 이렇게 보관하면 절대 안 되고 용량 조절이 불가능해서 부작용 위험도 큽니다. 그럼 혹시 일부러 약국이 아닌 다른 곳에서 조제할 수도 있나요? 약사 선생님이 한참 말을 멈췄다가 아주 조용히 대답하셨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정확히 알려면 병원이나 경찰에 의뢰해서 검사해야 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툭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분노였는지 두려움이었는지 아니면 예전부터 쌓여온 모멸감이었는지 저는 천천히 알약을 휴지에 싸서 가방에 깊이 넣었습니다. 그때 약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덧붙였어요. 그런데 왜 며느님이 그걸 남편분께 먹였을까요? 그게 더 궁금하네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 그 답을 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 어딘가에서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죠. 이건 실수가 아닙니다. 무지해서도 아니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우리 아이를 무너뜨리려 한 것이란 걸요. 다시 병실로 들어섰을 때는 해가 이미 많이 기울어 있었어요. 창가로 스며든 햇살이 아들 얼굴을 비추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왜 그렇게 낯설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낯설다기보단 어딘가로 점점 멀어져 가는 얼굴 같았죠. 조용히 침대 곁에 앉았습니다. 아들은 그대로 눈을 감고 있었고 링거줄은 팔을 따라 천천히 흐르고 있었어요. 산소 마스크 너머로 들려오는 거친 숨소리, 가슴이 살짝씩 오르내리는 걸 바라보면서 저는 조용히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등이 제 손을 파고들었어요. 엄마 왔어. 여기 있어. 걱정 마. 그 말을 꺼내는데 눈물이 핑그르르 돌더군요. 목이 메어서 말이 자꾸 끊겼습니다. 아들은 아주 조금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마치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천천히.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갑자기 아들의 입술이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꼭 무슨 말을 건네려는 사람처럼. 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엄마. 처음엔 헛것을 본 줄 알았지만 몇 번이고 입술이 같은 모양을 그렸고 그 안에서 흘러나온 듯한 한 단어가 제 마음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엄마. 다른 말도 아닌 엄마. 그 한마디를 그렇게 부르는데 제가 어찌 그 자리를 떠날 수 있었겠어요. 그 입술을 바라보며 옛 생각이 났습니다. 성훈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였죠. 도시락을 쌌는데 젓가락을 안 넣어줬던 날.
점심시간에 그걸 알고 얼마나 속이 상했던지 집에 와서 문 앞에서 울더군요. 다른 애들은 다 챙겼는데 왜 나만 엄마, 왜 나만 빠졌어? 그 말이 얼마나 미안하던지 그날 밤 저는 젓가락 12개를 가방에 종류별로 챙겨 넣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한 번도 빼먹지 않았어요. 아이가 다시는 서운해하지 않게 하려고요. 그런데 그 아이가 결혼하고 나서는 더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어느 순간부턴 엄마 대신 어머님이 되었고 고민을 털어놓지도 않았죠. 형수한테 물어보세요, 엄마. 저는 잘 몰라요. 그 말이 처음 나온 날. 그 뒤로 저는 점점 며느리 눈치를 살피게 되었어요. 괜히 더 가까이 가면 아들이 저를 피할까 봐요. 그때 제 행동이 옳았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아플 때는 다시 엄마라고 불러주잖아요. 그게 참 기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새까맣게 타들어가요. 왜 아플 때만 엄마를 찾는 걸까요? 아플 때만 찾는 엄마가 이렇게 당연한 건지. 곁에 있을 땐 잊고 지내는 엄마. 지금 이 아이는 말을 할 수 없지만 입술로 분명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좀 살려줘. 그 말이었어요. 아들이 구급차에 실려가면서 엄마도 빨리 타요라고 했던 그 말도 결국 같은 뜻이었죠. 살려달라고, 놓지 말라고, 곁에 있어 달라고. 병실 안은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산소 기계가 규칙적으로 소리를 내고 있었죠. 아들의 손을 잡고 앉아 있다 보니 점점 시간 감각이 흐려지더라고요. 얼마나 흘렀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마치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이어졌던 시간이 어딘가에서 툭 끊어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남아있는 그 조각들을 하나씩 되짚어보는 순간이었죠. 결혼하고부터 저는 늘 참고 살아왔어요. 남편은 말수가 적고 무뚝뚝한 사람이었거든요. 화를 내는 법도 없고 그렇다고 웃는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살면서 칭찬 한 번 들은 기억이 글쎄요. 30이 넘도록 그런 말 들어본 적 없네요. 애 잘 키웠다라는 말도 듣지 못했죠. 시댁 식구들은 언제나 남편 편이었고 저는 늘 바깥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명절이면 쉴 새 없이 일해도 조용히 일 잘하네라는 말 한마디로 끝이었습니다. 그래도 견뎠어요. 그저 애만 잘 크면 됐지라는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성훈이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죠. 그 아이의 눈빛 하나에 마음이 오르락 내리락 했고 학교 다녀와서 엄마하며 안기던 작은 팔이 어쩌면 내 삶의 전부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키운 아들이 형수한테 물어보세요라며 등을 돌렸을 때도 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고요? 그땐 그게 어른이 되는 거라 여겼으니까요. 자식에게 미련 두지 말고 며느리와 잘 살게 보내주는 게 현명한 엄마라고들 하잖아요.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그건 그냥 제가 져준 거였던 것 같아요. 이기려고 하지 않고 싸울 생각도 없었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진 채로 살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겼는지도 몰라요. 며느리가 어떤 사람인지, 왜 아들이 점점 말수가 줄고 살이 빠져가는지 눈치채고서도 저는 아무 일 없는 척 넘겨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불편해지는 게 두려워서, 무언가 깨지는 게 싫어서, 갈등이 생기는 게 싫어서 그냥 참고만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더는 참을 수 없습니다. 아들의 손을 꼭 쥐고 있으니 이제라도 무언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내가 또 참으면 이 아이는 정말 끝장이 나겠구나. 그 순간 지금껏 참아왔던 말들과 씹어 삼켰던 서러움, 그리고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던 저의 자존심 없는 삶이 한꺼번에 올라왔어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아왔을까? 만약 딸이었으면 달랐을까? 아들이 아니라
나처럼 속마음을 털어놓는 딸이 곁에 있었다면 뭔가 달라졌을까?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어요. 이제부터는 더는 참지 않겠다고요. 그날 밤 병실 서랍을 열어 조용히 아들 이름으로 된 통장 사본을 꺼냈습니다. 며느리는 아마 이게 아직 제 손에 남아있는 걸 모를 겁니다. 종이 위를 천천히 매만지며 작게 혼잣말을 했어요. 그래, 너는 아직 모르겠지. 엄마가 뭐든 할 수 있다는 걸. 그날 아침도 병실 공기는 변함없이 차가웠습니다. 에어컨이 켜진 것도 아닌데 어딘가 냉기가 맴도는 느낌이었죠. 마치 사람은 없고 그림자만 남은 방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오지 않았어요. 그날은 연락도 없이 오지 않았는데 카톡 한 통만 남겼더군요. 어머님, 오늘 회사 일이 좀 있어서요. 저녁쯤 들를게요. 그 말투, 마지막에 물결 표시 하나에 이상하게 눈물이 났습니다. 그 애는 여전히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살아가고 있겠구나. 내 아들이 병상에서 죽음의 문턱까지 다녀왔는데 그 애는 평범하게 회사에 출근하고 커피를 마시고 점심도 먹고 있겠지. 그게 너무 분했습니다. 나는 아들의 손을 잡은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불현듯 며칠 전 장면이 떠올랐어요. 며느리가 병실에 들어와 아들이 자는 걸 확인한 뒤 수액대 쪽으로 두어 걸음 다가갔던 모습이었죠. 그땐 그냥 스쳐 지나간 장면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침대가 아니라 하필 수액대를 그렇게 바라봤을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자 왠지 모를 불안감이 번쩍하고 지나갔어요. 혹시 그 모습이 CCTV에 찍혔을까?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복도로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간호사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저기, 혹시 이 병동에는 CCTV가 있나요? 간호사는 고개를 돌리며 말했죠. 복도엔 있는데 병실 안에는 없어요.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어머님? 그 말을 듣고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왜 그러시냐는 물음에 정작 나도 무슨 말로 상황을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의심이 아니라 그저 뭔가 확인하고 싶어서라는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였죠. 결국 솔직하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아들한테 뭘 넣는 걸 봤어요. 수액대 쪽에요. 간호사도 아닌데 왜 그런 걸 했는지 모르겠어서요. 간호사의 표정이 굳어졌고 잠시만요. 이건 주치의 선생님께 말씀드릴게요. 라고 하더니 곧바로 호출을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박 원장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무슨 일 있으셨습니까, 어머니? 나는 선생님을 복도 한쪽으로 데려가 조용히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이 자고 있을 때 수액대 근처에 뭔가를 넣었어요. 아들한텐 비타민이라고 했지만 약사 선생님은 진통소염제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간 수치가 오른 거 맞냐고도 물었습니다. 박 원장 선생님은 잠시 조용히 나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도 CCTV에는 병실 문 입구 정도만 찍힙니다. 정확하게 넣는 장면까지는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수액대 근처에 다가가는 모습 정도는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나는 간절한 마음으로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거라도 보여주세요. 그냥 제가 직접 확인만 해보고 싶어요. 제가 괜한 의심을 한 게 아닌지 제 눈으로 보고 싶습니다. 한참을 망설인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공식 절차는 아닙니다만 CCTV실에 한번 문의해 보겠습니다. 직원분이 아는 분이라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가능할 수도 있다는 그 말이 내게 작은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같이 가면 안 되죠? 내가 묻자 선생님은 살짝 미소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정리되는 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시 병실로 돌아와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는 내 대신 엄마가 본다. 내가 못 본 그 순간을 내 눈으로 꼭 확인할 거야. 그날 오후 박 원장 선생님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지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실 확인 차원에서 잠깐만 따라와 주세요. 저는 말없이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발걸음이 떨렸고 심장은 점점 작아지는 느낌이었어요. 모든 것이 달라질지도 모른다는 예감 때문이었습니다. 1층 관리실로 이동했습니다. CCTV 영상이 여러 대 붙어 있는 작은 공간에서 유니폼을 입은 직원이 박 원장에게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제 오후 3시 20분쯤 영상입니다. 이때 며느님께서 병실에 혼자 계셨던 걸로 확인됩니다.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흑백 화면에 병실 복도가 보였고 문이 열리며 며느리가 들어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간호사와 마주치며 가볍게 웃고 인사하더니 곧장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병실 안은 촬영되지 않았지만 화면 한쪽을 보라며 박 원장 선생님이 손짓했습니다. 몇 분 뒤 병실 문이 살짝 열렸고 안쪽 그림자가 어렴풋이 잡혔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수액대 앞에 서 있었죠. 그 아이의 손엔 뭔가가 들려 있었고 천천히 수액백 근처 어딘가에 밀어넣듯 두 손으로 차분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쩐지 익숙했습니다. 마치 간호사가 아주 조심스럽게 수액 라인을 정리하는 자세와 비슷했죠. 하지만 며느리는 간호사가 아니었습니다. 보이시죠? 박 원장 선생님이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저건 보호자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간호사도 의료 교육을 받아야만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저건 누가 봐도 말씀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나온 영상이 더욱 충격적이었으니까요. 이번엔 하루 전 저녁 6시 무렵의 화면이었습니다. 병실 문이 다시 열리고 며느리가 조용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들은 침대에 누워 자고 있었고 며느리는 수납장 서랍을 열어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것은 작은 약통이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 약통이었지요. 그걸 들고 며느리는 아들 곁으로 다가가 입을 벌리고 있는 아들의 입안에 약을 밀어 넣었습니다. 그 동작이 너무도 차분했습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고 익숙하게 부드럽게 약을 넣더군요. 아들은 반쯤 눈을 감고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그 틈을 타 며느리는 알약을 입안에 넣고 물컵을 들이밀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을 2번 반복했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동안 저는 숨도 쉴 수 없었습니다. 목이 꽉 막힌 것 같았고 다리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화면이 멈추자 박 원장 선생님이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경찰에 신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참이나 입술을 깨문 뒤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 손으로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끝까지 갈 겁니다. 며느리는 그날도 병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문자 하나만 딱 도착했죠. 오늘도 야근이라 어렵겠어요. 어머님, 고생 많으세요. 그 말투가 이젠 완전히 기계적으로 들렸습니다. 어디에도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을 수 있을 것 같은 무미건조한 말. 고생 많으세요 라는 말 끝에 따라붙은 무관심마저 느껴졌죠. 저는 더 이상 병원에 앉아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만큼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마음을 굳혔죠. 확인해야겠다. 뭔가 있는 게 분명하다. 집에 들렀다가 곧장 아들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며느리는 역시 집에 없었고 현관 비밀번호는 그대로였습니다.
실내는 평소보다 더 깔끔해 보였고요. 냉장고 위에는 정리된 공과금 봉투들이 놓여 있었고 그 옆 선반 위에 회색 파일 박스가 하나 눈에 띄었습니다. 박스를 열자 바로 보험사 로고가 들어왔죠. 맨 위에는 자동차 보험 서류, 그 아래로 한 장, 또 한 장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습니다. 국땡생명, 동땡화재, K땡보험, M땡 실손보험 총 7개. 그리고 그중 3개는 최근 6개월 사이에 새로 가입한 계약이었습니다. 날짜를 하나씩 확인하는데 숨이 턱 막혔죠. 한 거는 성훈이 입원하기 2달 전에, 또 한 거는 쓰러지기 딱 보름 전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수익자에는 배우자, 나연이라고 적혀 있었죠. 그 이름이 그날따라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수익자 변경 날짜도 또렷하게 남아 있었죠. 기존 어머니에서 변경, 배우자로 바뀐 그 기록을 보자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미 그 아이는 우리 아들을 대상으로 모든 준비를 해두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정말 무서웠습니다. 죽이려 했던 게 아니에요. 아주 차근차근 아들이 죽어도 되는 준비를 해온 거였죠. 서랍 밑에는 전화기 옆에 메모장이 놓여 있었어요. 그곳엔 빼곡하게 숫자만 적혀 있었죠. 실손 400, 생명 1억 2천, 상해 추가 3천, 통합특약 2천, 입원금과 중환자실 하루에 10만 원. 그리고 마지막 줄에는 급성간부전, 원인불명, 무심증. 그걸 보는 순간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남겨둔 것은 단순한 메모가 아니라 말 그대로 계획서였습니다. 그 종이를 들고 막 집을 나서던 참에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님, 병원에 아직 계세요? 아니, 좀 쉬려고 나왔어. 아, 다행이에요. 제가 오늘 저녁에 보험회사랑 통화할 일이 있어서요. 혹시 성훈 씨 서류에 손대신 건 없으시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확실해졌습니다. 서류를 손에 들고 집을 나서는 순간 제 머릿속엔 오직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어요. 이게 처음이 아닐 수도 있다. 만약 그 애가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계획했다면 예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게 아닐까? 그 불길한 예감이 가슴 깊이 파고들자 저는 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주민센터 직원 아주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죠. 저기 나연이 말인데요. 혹시 혼인 기록 좀 알 수 있을까요? 요즘 뭔가 이상해서요. 진짜 조심스럽게 여쭤보는 거예요. 아주머니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그건 개인정보라서 제가 알려드릴 순 없어요. 하지만 제가 한번 확인해보고 혹시 문제가 있으면 연락드릴게요. 그리고 다음 날 오후 아주머니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아주 조심스럽고 낮았어요. 어머님, 며느리분 사실 전원이 있으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언제인가요? 6년 전쯤이에요. 그리고요, 그 남편분 돌아가셨어요. 사인은 급성간 기능 부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부검 없이 바로 화장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다리가 휘청거릴 정도로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똑같은 병명이었으니까요. 급성간 기능 부전. 저는 가까스로 숨을 고르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 남편 이름이랑 지역은요? 아주머니는 한참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김동기 씨예요. 전주에서 살았고 결혼 1년 반 만에 사망하셨어요.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가만히 서서 멍하니 있던 저에게 아주머니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요, 그때도 생명보험이 있었어요. 사망하기 몇 달 전에 새로 가입한 거래요. 수익자가 나연 씨였고요. 그 순간
제 모든 의심은 사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니라 명백한 패턴, 그리고 습관, 직업, 범죄였던 겁니다. 저는 휴대폰을 꽉 움켜쥔 채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아무래도 상관없었어요. 눈앞이 노랗게 변하면서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병원 침대 위에서 제 손을 꽉 잡고 남겼던 그 말. 엄마도 빨리 타세요. 그게 그냥 구조 요청이 아니라 혹시 저한테 주는 경고였던 건 아닐까요? 어쩌면 그 아이는 자신의 몸이 점점 망가지는 걸 이미 느끼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아내에게 뭔가 이상함을 조금씩 눈치채고 있었던 건 아니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죽는 순간까지 아무 말 없이 혼자만 안고 가려 했던 건 아닐까요? 저는 그날 밤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차분하게 파일을 내밀고 이야기했어요. 저희 며느리 한 번만 꼭 확인해 주세요. 그 아이가 우리 아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리고요, 그 전에도 같은 일이 있었어요. 처음엔 제 이야기를 믿지 않던 경찰관도 차근차근 서류를 하나씩 넘기며 표정이 점점 달라졌습니다. 이 정도면 수사 착수 사유는 충분해요. 정식으로 진술을 받고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저 끝까지 할 겁니다. 제가 제 아들을 꼭 지켜낼 겁니다. 그날 오후 병원 복도에 경찰 3명이 올라왔습니다. 형사 1명과 지구대 순경 2명이었죠. 모두 사복 차림이었고 검은 가방을 하나 들고 있었습니다. 그 가방 안에는 우리 가족을 구할 열쇠가 들어 있었어요. 전날 제가 진술을 끝낸 뒤 경찰은 곧바로 영장을 준비했고 현행범 체포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병원으로 오게 해주세요. 그 아이는 자신이 보살피던 침대 앞에서 자신의 죄를 꼭 마주해야만 합니다. 오후 3시가 되었고 며느리가 병실로 들어왔죠. 평소처럼 인사하듯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안 나가셨네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의 링거줄을 훑어보더니 조용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병실 문이 크게 열렸습니다. 형사가 제일 먼저 들어왔고 그 뒤로 2명의 순경이 따라왔어요. 며느리는 놀라 눈을 크게 떴죠. 네, 저기 뭐 하시는 거예요? 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연 씨 맞으시죠? 성훈 씨에 대한 약물 투약 및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묵비권과 변호인 선임권이 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며느리의 얼굴이 얼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살인이라뇨? 저는 그냥 남편 간호하러 왔을 뿐인데요. 형사는 덧붙였습니다. 증거는 모두 확보되어 있습니다. 복도의 CCTV 영상, 약물 성분 분석, 보험 가입 내역, 그리고 당신의 전 남편 기록까지요. 형사의 말에 며느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그건 오해예요. 저는 정말 그냥 피곤해서 그런 줄만 알았단 말이에요. 내가 뭘 그렇게까지 했다고. 경찰이 그녀의 손목을 잡아 뒤로 꺾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짧은 순간 딱딱한 소리가 울렸고 2 손이 등 뒤로 묶였죠. 그때 저와 며느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떨리고 2 눈엔 억울하다는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향해 어머님하고 말을 꺼내려는 찰나 저는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이쯤 하자. 이제는 끝이다. 넌 이미 엄마도 남편도 그 누구도 아니야. 복도 끝으로 며느리가 끌려나가는 모습을 간호사들, 환자 가족들, 그리고 환자들까지 모두 지켜봤습니다. 모두가 봤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웃던 그 얼굴이
이제는 수갑에 묶인 채 경찰에게 끌려가는 뒷모습을요. 며느리는 뒤돌아보지 않았지만 저는 오랫동안 그 등을 바라봤습니다. 내 아들의 등을 향해 칼을 들이댔던 사람. 이제는 사회가 그 아이의 등을 밀어낼 차례입니다. 경찰서 진술실문은 꽤 두꺼웠습니다. 안에서 문이 닫히는 순간 바깥 소리가 완전히 끊겼습니다. 저는 마주 앉은 형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긴장하면 말이 잘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괜찮을까요? 형사는 조용히 웃으며 답했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셔도 됩니다. 어머님, 이미 해주신 일만 해도 경찰관 이상이십니다. 그 말에 조금 힘이 났습니다. 녹음기 버튼이 눌리고 진술이 시작됐습니다. 이름, 생년월일, 그리고 피해자와의 관계부터 말씀해 주세요. 저는 차분히 답했습니다. 김순자, 1956년생입니다. 피해자 성우는 제 아들이고 피의자는 제 며느리예요. 네. 언제부터 이상하다고 느끼셨나요? 그 질문에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정확히 언제부터인지 딱 꼬집어 말하기는 어렵네요. 그런데 신기하죠. 이상하다고 느낀 날보다 그냥 넘어갔던 날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말투가 항상 싸늘했어요. 어머님, 그건 요즘은 안 해요. 어머님, 그런 방식은 옛날 방식이에요. 어머님, 저희 부부 일에 너무 관여하지 마세요. 늘 그런 식이었죠. 그 모든 말 속에 항상 칼날이 숨어 있었어요. 그건 투정이 아니라 경고였어요. 형사는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약은요? 며느리가 병원에서 아들에게 뭔가를 넣는 걸 봤어요. 수액대 앞에서 주사기를 꺼냈고 자고 있는 애 입에 약을 2번 정도 넣었습니다. 본인은 비타민이라고 했지만 약사분은 진통소염제였다고 하더라고요. 보험은요? 보험이 모두 7개였어요. 그중 3개는 최근에 든 거였고 수익자는 전부 배우자였습니다. 제 이름은 모두 지워져 있었고요. 전 남편 이야기도 하셨죠. 네, 그 아이는 재혼이었습니다. 전 남편도 간 기능 이상으로 사망했고 그때도 보험금 수령인은 그 애였어요. 그 남자도 부검 없이 바로 화장됐고요. 형사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그러면 어머님 말씀은 피의자가 반복적으로 보험금을 노린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시는 거군요. 저는 형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보는 게 아니라 확신합니다. 아들까지 그렇게 됐다면 다음은 누구일까요? 제 손자가 어른이 됐을 때 아니면 저였을 수도 있죠. 그 순간 형사는 조용히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말씀 잘하셨습니다. 어머님, 이건 단순한 살인미수가 아니라 계획적이고 반복된 보험 사기, 그리고 강력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묘했습니다. 슬프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고 그냥 깊이 숨이 트이는 기분이었어요. 잠시 뒤 형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하겠습니다. 아마 빠르면 오늘 밤, 늦어도 내일 오전이면 결과가 나올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엄마니까요. 끝까지 가는 게 그게 진짜 엄마예요. 병원 복도에 앉아있던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햇살이 커튼 사이로 은은하게 스며들던 시간이었죠. 그날도 저는 아들 병실에서 하루 종일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아이의 손만 꼭 잡고 있었어요. 그러다 박 원장님이 조심히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어머니, 어젯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간 수치가 점점 안정되고 있고 뇌파도 조금씩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이 상태라면 의식이 돌아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정말이에요?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대로 자리에 앉은 채 오랜 시간 아들의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성훈아, 들리지? 엄마야. 이제는 엄마 말 좀 들어줄 수 있겠니? 아들은 아무 말이 없었지만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순간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죠. 다시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두 번째로 아들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정말로 그 아이 눈꺼풀이 조금씩 파르르 떨리는 게 보였어요. 그 순간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주위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고 그 작은 떨림 하나에 제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죠. 성훈아, 엄마 여기 있어. 괜찮아. 괜찮아, 우리 아가. 엄마는 아직 내 곁에 있어. 엄마는 절대 널 혼자 두지 않을 거야. 조용히 속삭이다 보니 어느새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이가 쓰러졌던 그날, 엄마도 빨리 타세요. 하고 외치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그 말이 담고 있던 진심을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그건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이 아니라 함께 살아남자는 아이의 간절한 외침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 아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 미세하게 흔들리던 눈꺼풀 하나가 지금까지 제가 버텨온 모든 시간을 비로소 의미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가 터져 나왔을 때 제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의식을 되찾은 지 몇 분쯤 지났을 때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조금씩 말을 할 겁니다. 힘들겠지만 알아들으실 거예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아들이 제 이름도 아닌 단 한마디를 불렀습니다. 엄마, 엄마 나 기억이 나. 아이의 목소리는 마치 물속에서 건져 올린 듯 탁하고 끊어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 말을 또렷하게 들었습니다. 그래, 괜찮아. 말 안 해도 돼. 내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엄마는 충분해. 엄마 나 바보였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스스로를 그렇게 불렀으니까요. 바보라고. 아니야, 성훈아. 너는 그냥 사랑을 믿었던 것뿐이야. 만약 그게 죄라면 이 세상에 멀쩡한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야. 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그 여자 나 맞은 적도 있었어. 근데 말하면 더 욕먹을까봐 말 못했어. 그 순간 저는 아이의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손등에 이마를 대고 말없이 떨었습니다. 다 알아. 이제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돼. 이제부터는 엄마가 말할 거야. 엄마가 해줄게. 남은 건 엄마 몫이야. 너는 그냥 살아만 있어. 아들이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엄마. 아니, 고맙다, 성훈아. 창밖에서 바람이 불고 커튼이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조용한 병실 안에서 저는 정말 오랜만에 깊은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아이가 살아 돌아왔다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도 다시 세상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 하얀 벽, 흰 조명. 방청석엔 생각보다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아들 성훈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재판부가 배려해 참석은 선택이라고 했고 그 애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아직 듣고 싶지 않아요. 그 마음을 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저 혼자 법정에 갔습니다. 며느리는 구치소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했고 얼굴엔 아무런 표정이 없었습니다. 늘 감정을 숨기던 그 아이다운 얼굴이었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에게 반복적으로 약물을 투여했고 보험금을 노린 명백한 계획적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 외에 전 남편 사망과도 유사성이 인정됩니다.
살인미수, 보험사기, 의료법 위반 등 여러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그 순간 그 애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울지도 떨지도 않았습니다. 고개도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정면을 바라본 채 재판장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표정이 오히려 가장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도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눈물도 분노도 홀가분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아주 길고 더러운 진창길을 맨발로 다 걷고 나온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조용히 신발을 신는 느낌이었지요. 몇 달 뒤 성훈이가 퇴원하던 날이었습니다. 요양을 마친 아이는 좀 야위었지만 눈빛이 또렷했고 제 옆에 앉아 식사할 만큼 기운이 돌아왔습니다. 작은 밥상 위엔 두 그릇의 미역국이 놓여 있었습니다. 조용히 미역국을 한 숟가락 뜬 뒤 그 애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날 살렸네요. 그 말에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웃었습니다. 아니야. 너는 그냥 다시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살아라. 그 애는 고개를 끄덕였고 저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밥상 위엔 많은 대화가 오가지 않았지만 모든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요즘 저는 아침 7시에 일어납니다. 베란다에는 작은 화분들이 몇 개 놓여 있고 그 옆에는 파 모종도 심어두었어요. 텃밭을 가꾸는 건 부담스러울 것 같았는데 동네 한쪽에 남는 땅을 조금 얻어 호미 하나 들고 파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파가 잘 자라줍니다. 흙을 만지면서 느낀 건 물만 주고 조금만 신경 써줘도 흙은 묵묵히 뭔가를 품고 있다는 거예요. 며칠 전 동네 아주머니가 저를 보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 고생 다 끝났으니 좀 쉬세요. 순자 씨. 아드님도 많이 나아지셨다면서요. 그 말을 들으니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직도 그 애는 크고 있는 중이에요. 늦게 철드는 아들은 엄마가 더 오래 곁에 있어야 하거든요. 그렇게 말하고 뒤돌아섰는데 어느새 제 손에 흙이 가득 묻어 있었습니다. 손바닥을 바라보며 문득 깨달았어요. 내 인생에도 흙탕물이 있던 때가 있었지만 결국엔 이렇게 흙 위에 다시 서는 거구나. 아들은 지금 주 3회 심리 상담을 받고 조금씩 직장에 복귀할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엄마, 나 지금 이력서 다시 써. 뭔가 해보려고. 그 말을 듣는데 마음 깊은 곳에서 고마움이 솟아올랐습니다. 돈을 벌겠다는 게 아니라 살아보겠다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 그거 하나로 저는 충분했습니다. 요즘 저녁이면 손자가 영상통화를 걸어옵니다. 할머니, 또 파 심어요? 그래. 너 오면 파김치 해줄까? 응. 엄마는 파 안 먹지만 나 혼자 먹을래. 그 웃음소리에 잠깐 울컥했지만 저도 곧장 따라 웃었어요. 이제 그 아이도 제 아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겠죠. 다른 세상에서 다른 방식으로요. 이 나이에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은 이거예요. 엄마 역할엔 끝이 없다는 것. 누가 뭐라 해도 그 말은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아이에게 손이 필요하면 엄마는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더라고요. 힘든 일이 아니라 오히려 고마운 일이라는 걸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흙을 만지며 웃어요. 나는 아직도 엄마니까요. 며느리가 수감된 지 어느덧 11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아이는 한 번도 면회를 신청하지 않았고 저도 더는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법의 시간이 흘러가는 것보다 시간이 기억을 조금 더 흐릿하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아이가 죗값을 치르고 있는 건 맞지만 벌을 받는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지는 않는다는 걸 저는 살아오며 여러 번 봐왔습니다.
그래도 참 다행인 건 제 아들은 달라졌다는 겁니다. 회복이 금방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지금은 아파트 관리실에서 일하며 작은 일부터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자주 저에게 말하곤 합니다. 엄마, 나 지금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 아무 일도 없이 그저 똑같은 하루가 반복되는 거. 그게 제일 좋아.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렇게 답합니다. 그게 제일 어려운 거고, 그래서 제일 소중한 거지. 그리고 우리 손자 벌써 초등학교 2학년이 됐습니다. 지금은 저와 함께 지내고 있어요. 처음엔 많이 울었습니다. 밤에 자다가 벌떡 일어나 엄마를 애타게 부르기도 했고, 식사 도중 수저를 내려놓으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죠. 하지만 이제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저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 끝나고 김밥 싸주세요. 그 한마디가 이 세상 그 어떤 말보다 저를 사람답게 만들어줍니다. 요즘 저는 걷는 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하루에 30분씩 동네를 한 바퀴 돌고 동사무소 문화센터에서 시쓰기 수업도 등록했습니다. 첫 수업날 선생님이 저에게 물으셨죠. 김순자님, 삶이란 뭘까요?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아프고 참았다가 그 뒤에 웃을 수 있으면 잘 산 거죠. 선생님이 조용히 미소 지으셨고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이제는 아픈 것도 참는 것도 웃는 것도 모두 제가 직접 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이제서야 제 삶을 제 손으로 다시 붙잡은 것 같은 기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조심스레 한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한 사연, 품고만 있는 이야기가 있다면 용기를 내보시라고요. 저처럼 늦었어도 괜찮으니 언젠가 말해보세요. 반드시 들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삶을 구하기도 하니까요. 그게 제가 지금 이곳에서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이유입니다.